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키남입니다. 오랜만이지요. 이번 달은 딱 한 가지 아닐 정도로만 바빠가지고 늘 무언가를 하고 있는 달이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짧은 단편 영화를 작업하고 있는데 그저께 촬영에서는 제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던 아빠와 재회해서 제가 펑펑 우는 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신 설정이니까 상대 배우분이 너무 젊으신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냥 동네 형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이입을 하느라 정말 곤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어떤 드라마에서 좀 작지만 중요한 역할로 최종 리스트업까지 갔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떨어졌어요. 담당자님 말씀으로는 중요한 장면에서 사람도 죽여야 하는데 제가 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어울리지 않다 하시더라고요. 저 자신 있는데 이제 캐스팅에서 떨어지는 건 정말 익숙한데 그저껜 속이 좀 쓰렸습니다. 음, 네, 저는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울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내일이 기대된다는 점. 그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네, 잡담이 너무 길었네요. 오디오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읽어드렸던 탈색된 병사, 오늘은 마지막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읽어드리는 거라서 저도 제 채널에 가서 저번 편을 듣고 왔습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리 오게. 대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저택 쪽으로 걸어갔고 저도 그를 따라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그가 열차 시간표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8시 30분 런던행 열차표야. 8시에 마차를 문 앞에 대기시켜두겠네. 대령은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정말로 곤란한 상황이었죠. 전 그저 친구가 너무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변명하면서 사과할 수밖에 없었죠. 그 일에 대해선 더 말할 것 없어. 자넨 우리 가족의 사적인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고 있다고. 손님인 척 찾아와서 스파이처럼 비밀을 캐고 다녔지. 더 말하지 않겠네. 다신 내 눈에 띄지 않도록 해.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순간 화가 치밀어서 못 참겠더라고요, 험주씨. 열불이 나서 소리쳤죠. 아드님을 봤어요. 무슨 이유인진 몰라도 대령님이 그를 가둬두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대령님이 왜 그런 방식으로 아들을 가둬두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그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엠소스 대령님, 경고하건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무리 절 협박하셔도 제 친구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예요. 노인은 악마처럼 저를 늘어보았어요. 정말로 그 순간엔 대령이 절 공격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는 날렵하고 사나운 늙은 거인이에요. 제가 절대로 약골은 아니지만 대령과 맞서 싸우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대령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한참이나 절 늘어보다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야 다음날 아침에 예약된 기차를 탔죠. 그리고 편지에 썼던 대로 선생께 조언을 구하려고 이렇게 달려온 겁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다. 눈치 빠른 독자는 이미 사건을 해결할 방법이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을 쉽게 풀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어쨌든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흥미롭고 특이한 점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기록해 둘만 했다. 난 평소에 즐겨 쓰는 논리적 분석 방법으로 해결책을 하나씩 좁혀가기로 했다. 그 집에 하인들은 몇 명이나 있지요? 내가 물었다. 제가 알기로는 집사와 그의 아내뿐이었어요. 굉장히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럼 그 오두막 집에도 하인이 없었나요? 없었어요. 턱수염을 기른 작은 남자뿐이었는데 그는 꽤 지위가 높은 사람 같았어요. 시사하는 바가 크군요. 저택에서 그 집으로 음식을 나르거나 뭐 비슷한 거 보셨나요?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렐프 집사가 바구니를 들고 정원을 가로질러 그 집 쪽으로 가는 걸 봤어요. 그땐 음식이 들어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만요. 주변 지역은 조사해 보셨습니까? 예, 했어요. 역장과 마을에 있는 여관 주인에게 가프리 엠소스의 오랜 친구라고 밝히고 그에 대해 아는 게 있으면 뭐든 말해달라고 했어요. 두 사람 다 가프리가 지금 세계 일주 여행을 하는 중이라고 대답하더군요. 군대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떠났대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도드 씨가 품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혹시 말했습니까?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잘하셨네요. 아무래도 턱스버리 올드파크에 같이 가서 조사해야 할 테니까요. 오늘요? 그 순간 내가 지금 사건을 조사 중이었다는 것이 생각났다. 내 친구 왓슨이 에비스쿨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었는데 그레이 미스터 공작이 깊게 관련되어 있었다. 게다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심각한 정치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조사에 착수하란 터키 술탄의 사건 의뢰도 받은 상태였다. 그래서 내 업무 일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주 초가 되어서야 미뤄두었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임스 M. 도드 씨와 함께 배드퍼드쇼로 향했다. 유스턴역으로 가는 도중에 근엄하고 무뚝뚝해 보이는 신세를 태웠는데 필요에 의해서 내가 미리 맞춰둔 사람이었다. 내 오랜 친구예요. 다른 사람이 관여하는 게 불편하겠지만 아마 이분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거기까지만 말해두죠. 내가 도드 씨에게 말했다. 왓슨의 이야기 방식에 익숙한 독자들은 내가 사건을 수사할 때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도드 씨는 좀 놀란 듯 했지만 별다른 말은 없었고 우리 세 사람은 함께 여행을 계속했다. 기차 안에서는 도드 씨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했다. 우리의 새 동료에게 들려주기 위해서였다. 창문에서 친구의 얼굴을 똑똑히 봤다고 하셨죠. 너무나 분명하게 그의 정체를 알아봤다고요. 확실합니다. 코가 유리창에 눌릴 정도로 바짝 붙어 있었고 램프의 불빛이 그의 모습 전체를 다 비추고 있었거든요. 닮은 사람일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아니요, 절대로요. 분명히 그 친구였어요. 모습이 변했다면서요. 변한 건 색깔뿐이었어요. 얼굴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마치 물고기 배처럼 하였어요. 표백한 것처럼요. 온 몸이 다 똑같이 하였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확실히 본 건 이마였죠. 창문에 바짝 대고 있었으니까요. 이름을 불러봤습니까? 그땐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그 다음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쫓아갔죠. 아무런 성과는 없었지만요.
이 사건은 거의 끝난 셈이었다. 이제 한 가지 사소한 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았다. 마차를 타고 한참을 달린 뒤에 우린 나의 의뢰인이 말했던 거대하고 기이한 느낌의 작은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어준 것은 나이 많은 집사 렐프였다. 마차는 집 앞에서 기다리게 했고 내 오랜 친구는 우리가 부를 때까지 마차 안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주름진 얼굴의 늙은 집사 렐프는 전통적인 검은 외투에 희끗희끗한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옷차림과는 어울리지 않는 갈색 장갑을 끼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가면서 장갑을 눈여겨보는 걸 눈치챈 그는 얼른 장갑을 벗어 홀 탁자 위에 놓았다. 내 친구 왓슨의 말 맞다나 지나칠 정도로 예민한 내 감각은 그 순간 이미 희미하지만 날카로운 향기를 맡았다. 장갑은 홀 탁자 중간에 놓여 있었다. 난 몸을 돌려 모자를 올려놓다가 일부러 떨어뜨리고 모자를 줍는 척하며 몸을 구부려 장갑의 냄새를 맡았다. 그랬다. 그건 분명히 특이한 타르 냄새였다. 난 서재로 들어갔다. 사건은 이미 완전히 해결한 상태였다. 차차. 이야기를 늘어놓느라 내 손에 든 패를 다 보여주다니. 왓슨은 연결고리 속에서 단서들을 교묘히 감추었다가 근사한 결말을 만들어내곤 했는데 말이다. 엠서스 대령은 서재에 없었다. 그는 렐프의 전가를 받고 지금 서재를 향해 급히 오는 중이었다. 복도를 걸어오는 빠르고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뻣뻣한 턱수염의 구부정한 노인이 뛰다시피 들어왔다. 이제껏 그렇게 무시무시한 노인은 본 적이 없었다. 노인은 손에 들고 있던 우리 명함을 갈기갈기 찢어서 발로 짓밟았다. 이 지긋지긋한 놈아! 내가 전에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말이야. 한 번만 더 내 허락 없이 여길 들어오면 쏴버릴 거야. 나한텐 그럴 권리가 있어. 하늘에 맹세코 쏴버릴 거야. 그리고 당신! 노인이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선생에게도 똑같이 경고하겠어. 되게 야비한 직업에 대해선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유명한 재능은 딴 데 가서 쓰시오. 여기서 쓸 생각하지 말고. 가프리한테서 직접 감금된 게 아니란 말을 듣기 전까진 떠날 수 없습니다. 나의 고객이 단호하게 말했다. 주인은 종을 쳤다. 렐프! 당장 경찰에 전화해서 경찰관 2명을 보내달라고 해. 집에 강도들이 쳐들어왔다고. 노인이 말했다. 잠깐만요, 도드씨. 엠서스 대령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허락 없이 그의 집에 들어와 있는 건 분명히 불법이니까요. 그리고 대령님도 도드씨의 행동이 아드님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주셔야 합니다. 엠서스 대령님, 제게 5분만 시간을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확실하게 바꿔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난 그렇게 쉽게 바뀌는 사람이 아니야. 렐프 뭐해? 왜 안 가고 꼬물거리는 거야? 경찰관 2명을 부르라니까. 늙은 군인이 말했다. 난 등으로 문을 막아섰다. 안 그러는 게 좋을 겁니다. 경찰이 끼어들면 대령님이 두려워하는 끔찍한 재앙이 벌어지고 말 테니까요. 난 수첩을 꺼내 단어 하나를 급히 쓰고는 종이를 찢어 엠소스 대령에게 건넸다. 우리가 온 건 이것 때문입니다. 대령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세포 하나하나가 놀라고 또 놀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어떻게 아셨소?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걸 알아내는 게 제 일이니까요. 제 직업이죠.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야윈 손으로 제멋대로 자란 턱수염을 잡아당기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마침내 그는 체념했다는 몸짓을 했다. 좋아. 가프리를 만나고 싶으면 가서 만나게. 하지만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거야. 렐프, 가프리와 켄트 씨에게 우리가 5분 뒤에 만나러 갈 거라고 전해. 시간이 되자 우리는 정원의 샛길 끝에 있는 수상한 오두막 앞에 도착했다. 턱수염을 기른 작은 남자가 문 앞에서 굉장히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엠스워스 대령님,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이러면 우리 계획이 모두 깨지는데요. 그가 말했다. 켄트 씨,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 사람들이 억지로 밀고 들어왔거든. 지금 가프리를 만날 수 있겠소? 예,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우릴 방으로 안내했다. 소박한 가구가 갖추어진 커다란 방이었다. 한 남자가 벽난로 쪽으로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그를 보자 도드 씨가 튕기듯 앞으로 뛰쳐나가며 손을 뻗었다. 가프리 맞지? 괜찮아? 하지만 그는 뒤로 물러나라고 손짓을 했다. 나한테 손대지 마, 지미. 거리를 유지해. 그래, 거기서도 잘 보이잖아. 난 이제 기병대의 말쑥한 엠소스 상병과는 꽤 달라 보일 거야. 그치? 그의 모습은 확실히 특이했다. 하지만 아프리카 태양에 그을린 피부와 뚜렷한 이목구비를 보니까 저는 꽤 미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구릿빛 피부가 하얗게 탈색되면서 몸 전체가 얼룩덜룩해져 있었다. 이게 내가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이유야. 너 혼자만 왔으면 좋았을걸. 너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건 알지만 이제 내 입장이 곤란해졌어. 그가 말했다. 가프리, 네가 정말로 무사한지 확인해야 했어. 그날 밤 창문에서 널 본 이후로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 렐프 집사한테서 네가 왔단 말을 들었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더군. 그래서 살짝 엿보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내 모습을 보여주긴 싫었어. 그래서 창문 여는 소리를 듣고 도망쳤던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글쎄, 얘기하려면 길어.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말을 이었다. 동부 철도선에 프레토리아 외곽에 있는 부페스 스프루이트에서 그날 오전에 벌어졌던 전투를 기억해? 그 전투에서 내가 총에 맞았다는 얘긴 들었지? 듣긴 했지만 자세히는 몰라. 그때 3명이 낙오됐어. 기억할진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심하게 파괴된 지역이었어. 심슨, 우리가 대머리 심슨이라고 부르던 친구 말이야. 그리고 앤더슨과 나, 이렇게 셋이었어. 우린 보호인들과 싸우고 있었는데 낮게 엎드려 있던 놈이 우릴 쏜 거야. 둘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난 어깨에 대구경 총탄을 맞았지. 간신히 말을 달려 도망쳤지만 몇 킬로미터도 못 가서 정신을 잃고 말에서 떨어졌어.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땐 저녁 무렵이었고 기운도 없고 몹시 아팠지만 난 몸을 일으켰어. 놀랍게도 바로 옆에 넓은 베란다와 창문이 있는 큰 집이 있는 거야. 날씨가 지독하게 추웠어. 저녁이 되면 얼마나 추워졌는지 너도 알지? 온몸이 마비될 것 같은 혹독하고 끔찍한 추위. 그건 설이 내릴 때 느끼는 건강한 추위와는 전혀 다른 거잖아. 정말 뼛속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어. 유일한 희망은 그 집에 들어가서 눕는 것뿐이었어. 비틀비틀 발을 질질 끌며 난 그 집으로 들어갔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였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던 것, 활짝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갔던 것, 커다란 방에 침대가 여러 개 놓여있던 것, 그 침대들 중 하나에 쓰러져 누우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것이 희미하게 기억이 나. 침대는 정말 있지 않았지만 그런 것쯤이야 전혀 문제될 게 없었어. 옷을 끌어당겨 덜덜 떨리는 몸을 감싸고 난 금세 깊이 잠들었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난 현실 세계로 돌아온 게 아니라 무슨 끔찍한 악몽을 꾸고 있는 기분이었어. 아프리카의 태양이 커튼이 쳐지지 않은 커다란 창문으로 넘쳐들어 방 안을 구석구석 비추고 있었어. 엄청나게 크고 온통 하얗고 휑한 방이었어. 내 앞에 작은 드워프처럼 생긴 남자가 서 있더군. 크고 둥글 납작한 머리를 가진 그 남자는 네덜란드어로 뭔가 신나게 짓거리며 꼭 갈색 스펀지처럼 흉측하게 생긴 두 손을 흔들고 있었어. 그 뒤에서 격렬하게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 그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 하나같이 몸이 비틀거리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이상한 모양으로 뒤틀려 있었어. 그 괴물들이 웃는 소리는 정말 무시무시했어. 그것들이 영어를 알아들을 리 없었지만 난 그래도 상황을 설명하려고 애썼어. 머리 큰 괴물이 미친 듯이 화를 내며 난리치기 시작했거든. 그 괴물은 야수처럼 날뛰며 뒤틀린 손으로 날 침대에서 끌어내렸어. 내 어깨에서 다시 피가 흐르기 시작했지. 그때 마침 그 남자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황소처럼 힘센 그 괴물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 집단의 우두머리 같은 남자가 나타났어. 그가 뭐라고 꾸짖자 날 끌어내렸던 괴물이 물러섰어. 그는 날 돌아보고는 믿을 수 없단 표정으로 말했어. 여긴 어떻게 들어왔나? 잠깐, 완전 탈진 상태구만. 어깨 부상이 너무 심해서 당장 치료부터 받아야겠어. 내가 의사니까 곧 치료해 주겠는데. 그나저나 어쩌다가 이리 오게 된 건가? 여긴 이집껏 자네가 겪었던 전쟁터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곳이야. 나 환자 병원이거든. 자넨 밤새 나 환자 침대에서 잔 거라고. 짐이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도착했던 날에는 환자들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다가 영국군이 우세해지자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거지. 그 의사에게 면역력이 생겨서 괜찮지만 나 같은 보통 사람이 나병 환자의 침대에서 자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더군. 그가 나에게 독방을 내주고 친절하게 돌봐준 덕분에 일주일쯤 뒤에는 프레토리아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옮겨갈 수 있었어. 그렇게 내 비극은 시작됐어.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끔찍한 증상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던 거야. 그 병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러니 어쩌겠어. 이렇게 숨어 사는 수밖에. 우린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두 사람만 남기고 하인도 모두 내보냈어. 켄트 씨는 의사야. 비밀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뒤에 나와 함께 지내게 됐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아니면 풀려날 희망도 없이 평생을 격리당한 채 나병 환자들과 살아야 하는데 그건 너무 끔찍하잖아. 그래서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야 했어. 이 작은 마을에서 소문이 나면 어쩔 수 없이 난 끔찍한 파멸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니까. 지미, 너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어둠 속에서 숨어 지내는 쪽을 선택했을 거야. 그런데 아버진 왜 널 이리 데려온 거지? 엠소스 대령이 손가락으로 날 가리켰다. 이 사람 때문이야. 그는 나병이라는 글씨가 적혀있는 종이를 펼쳐서 보여주었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면 차라리 다 알려주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 분명히 안전합니다. 오히려 더 잘 됐을 수도 있죠. 아드님을 진찰한 건 켄트 씨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박사님, 열대성이나 아열대성인 이 병에 대해서 전문가이신가요? 내가 말했다. 의술을 배운 의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 정도입니다. 그가 좀 뻣뻣하게 대답했다. 박사님이 유능한 의사라는 건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진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 환자를 불법으로 격리한 것 때문에 처벌받을 게 두려워서 피하셨던 거겠죠. 그렇소. 엠소스 대령이 말했다. 이럴 줄 알고 제가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친구죠. 예전에 그분과 관련된 사건을 해결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전문의보다는 제 친구로서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바로 제임스 손더슨 경입니다. 내가 설명했다. 순간 켄트 씨의 얼굴에 엄청난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 떠올랐다. 육군 소위가 전쟁 영웅 로보츠경을 만난들 이보다 더 기대감 가득한 표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이었다. 정말 영광입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그럼 제임스 경에게 이리 오시라고 전하죠. 지금 현관문 밖에 세워둔 마차 안에 계시거든요. 그동안 엠소스 대령님, 우린 서재로 가 있는 게 좋겠습니다.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내가 말했다. 지금 왓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예리한 질문을 던지고 놀라움의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상식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일 뿐인 내 단순한 추리를 천재적인 것으로 훌쩍 높여줄 텐데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도움을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엠소스 대령과 그 부인에게 서재에서 설명한 것을 그대로 옮겨 적도록 하겠다. 추리의 과정은 불가능한 것을 모두 제거했을 때 남아있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가능성이 낮더라도 진실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처음엔 당연히 여러 가지 가정을 하게 되지만 조사를 하다 보면 결국 가장 설득력 있는 한 가지만 남게 되죠. 이제 그 원칙대로 이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대령님이 아드님을 저택 밖에 격리하거나 감금했다는 가정하에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숨겨주고 있거나 미쳤는데 정신병원에 보내기 싫은 것이거나 뭔가 격리시켜야 할 병에 걸렸거나 다른 이유는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각각 조사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범죄 쪽은 아닌 것 같았어요. 이 지역에서 미해결 사건이 보고된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죄라면 집에 숨겨두는 것보다 해외로 보내는 편이 훨씬 더 나은 해결책일 테고요. 범죄 쪽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죠. 정신병은 좀 더 그럴듯했습니다. 바깥에 사는 남자는 관리인일 테고요. 그가 밖으로 나오면서 자물쇠로 문을 잠갔다는 것은 누군가 안에 있는 사람을 통제하고 있다는 걸 암시하죠. 하지만 청년이 친구를 보려고 혼자 밖으로 나온 걸 보면 통제가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었어요. 도도 씨, 제가 몇 가지 질문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켄트 씨가 무슨 신문을 읽고 있었는지 물었던 거예요. 렌시시나 영국 의학 저널이었다면 제 수사는 더 쉬웠을 겁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있는 간병인을 두고 일정 기간 내에 관청에 신고하면 합법적으로 정신병자를 격리하고 치료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감출까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가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가설만 남았습니다. 처음엔 가장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지만 적용해 보니까 모든 상황이 딱 들어맞더군요. 남아프리카에서 나병은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어떤 특이한 경로로 이 젊은이가 나병에 걸린 겁니다. 가족들도 무척 위험한 처지였지만 아들이 격리된 채 평생을 나병 환자들 속에서 살게 하고 싶진 않았죠. 소문이 퍼지면 모든 일이 틀어지게 될 테니까 가족들은 철저하게 비밀을 지켰습니다. 보수만 충분히 준다면 비밀을 지키면서 환자를 돌볼 강병인을 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을 테고요. 날이 저문 뒤에는 환자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을 겁니다. 피부가 탈색되는 건 나병의 기본적인 증상이죠. 상황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전 이미 해결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 도착했을 때 렐프 집사의 장갑에서 소독약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곤 마지막 한 가닥 의욕도 지웠습니다. 집사가 환자에게 음식을 날라다 줄 때 전염을 피하기 위해서 소독한 장갑을 낀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대령님은 그 단어를 보고 비밀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걸 말로 하지 않고 종이에 썼던 것은 대령님이 절 믿어도 좋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사건 분석을 마쳤을 때 문이 열리고 위대한 피부과 전문의가 집사의 안내를 받으며 엄숙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스핑크스 같은 그의 얼굴이 편안해 보였고 두 눈은 따스한 인간미가 감돌고 있었다. 그는 엠소스 대령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악수를 하며 말했다. 저는 보통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좋은 소식입니다. 이건 나병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익시오시스라고 나병과 증세가 아주 비슷한 병입니다. 피부가 물고기 비늘처럼 변하는 병이지요. 보기도 흉하고 고치기 힘든 병이지만 전염성이 없고 치료도 가능합니다. 험주씨, 우연이라고 하기엔 정말 놀랍군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이 젊은이는 병에 걸린 뒤로 끔찍한 고통과 싸워왔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더 나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의사의 명예를 걸고
나병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부인이 기절하셨군요. 너무 기뻐서 그런 거니까 괜찮아요.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켄트 씨가 돌봐주시겠지요. 네, 이렇게 해서 탈색된 병사 끝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영상 제작은 정말 오랜만에 하는데 이번 편을 위해서 리딩은 정말 많이 했어요. 보통 지하철에서 많이 읽는 편인데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에서 중얼중얼 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래도 저일 겁니다. 네, 들어줘서 고맙고요. 저는 얼른 편집해가지고 얼른 업로드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녹음본이 퀄리티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길.